저는 이 시기에 윤석열이 철학과 역사관이 형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인간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철학이 중요하다.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가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나름의 인생관이 정립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윤석열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여러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이루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윤석열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자꾸 정책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철학이 중요합니다. 국가 권력을 얼마나 행사하고 어느 지점에서 권력의 행사를 멈출 것인지, 또 어떤 사안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철학 말입니다. 제가 검찰총장 취임사에서도 검사들에게 당부한 게 헌법 정신입니다. 형사법 집행 권한을 어떤 경우에 행사하고 또 어느 지점에서 멈출 것인지를 결정할 때 자유민주주의, 인권 존중, 법의 지배 정신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는 국가의 모든 공권력 행사에도 적용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기본에 합의하고 설령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 범위는 벗어나지 않아야 사회 통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기자는 정책을 질문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철학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이 철학은 어떤 철학이냐?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뭐라 그랬다, 이런 철학이 아니고 국가 지도자로서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느 지점에서 멈출 것인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어느 지점에서 멈출 것인가? 에 대한 철학적 관점을 확고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철학 책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윤석열이 젊을 때부터 법을 하면서 법에 대한 오랜 철학적 고민과 성찰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도 대통령이 가져야 될 철학, 어떤 정책, 개별적 정책보다도 철학이 중요한데 그 대통령이 가져야 될 철학은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되고 어디에 멈춰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철학적 고민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할 때의 취임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3월 4일 대통령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며칠 후에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할 때의 그 선언문에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11월 5일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되고 후보 수락을 하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드러납니다. 곳곳에 이런 문제의식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제 짐작만으로 윤석열 리더십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제가 그 자료들을 좀 챙겨봤는데, 여기 검찰총장 취임식에는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법 집행 업무에 임하는 여러분에게 더 본질적인 자세와 인식 전환에 관해서 꼭 당부할 말씀이 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형사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철학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국가 권력이 얼마나 행사하고 어느 지점에서 권력의 행사를 멈출 것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철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추상적인 수준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서 2150명의 검사들한테 이렇게 그 철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할까요?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되어야 되고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를 검찰총장으로 2150명의 부하 검사들한테 이렇게 당부합니다. 법 집행은 공익적 필요에 따라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하면서 형사법 집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검찰총장으로서 부하검사들한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철학은 그냥 추상적으로 살아있는, 머릿속에만 있는 원칙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검찰총장이라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형사법 집행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고,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국가경영, 국가통치라는 통치 행위 속에서 구현되어야 할 구체적인 철학이고 구체적인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 윤석열의 첫 번째 이 캐릭터, 철학이 있는 정치인, 제가 그렇게 규정합니다. 철학이 있는 정치인. 제가 2011년입니다. 박근혜 스타일이라는 책을 써냈어요. 그때 박근혜 리더십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했던 게, 대통령은 정책에 매몰되면 안 된다. 개별 정책에 매몰되면 안 된다. 대통령은 철학과 역사관이 중요하다. 철학과 역사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의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는 바로 그 철학을 나름대로 체계화하고 내면화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 점이 제가 어떤 정치인보다도 윤석열 후보를 정치 지도자로 높게 평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윤석열
후보 윤석열의 이 철학은 어떤 가치 지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가치 지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 첫째가 법치입니다. 이 검찰총장 취임사에서도 이 법치를 곳곳에서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시작되는 이 취임사에서 법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법치는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와의 이 사형 집행과 관련된 논란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홍준표가 이 당시 흉악범죄가 발생하니까 막 사형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두테르테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법치를 다시 강조하는데 그때 이렇습니다. 윤석열의 발언은 이렇게 나옵니다.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공감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로서 맞다. 그러나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여론에 편승해 사형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언행이다. 두테르테식이다. 두테르테를 향해 사이다라고 박수치는 이들도 있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단체 등은 큰 우려를 내놓는다. 제가 집권하면 이런 흉악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겠다고 밝히고 싶다. 그게 행정부가 할 일이다. 처벌은 사법기관이 법에 의거해서 할 일이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법치에 의해서 처벌되어야지 두테르테처럼 대통령이 직접 사형시키겠다고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게 윤석열이 생각하는 법치입니다. 아무리 그 죄가 미워도 그 죄를 단죄하는 것은 법에 의한 것이어야지 사람 정치 지도자의 자의적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법치예요. 또 정치보복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런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정치보복은 정치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다. 그것은 불법 공작이다. 타깃 정해놓고 하는 정치보복. 그거는 정치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나는 정치보복 안 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의 비리가 드러나서 그게 문재인이든 누구든 누군가의 비리가 드러나서 사법 절차로 넘어가는 것. 이건 정치보복하고 관계없다. 그거는 법치의 구현이다. 그건 법대로 가면 된다. 이 얘기는 나는 정치공작적인 정치보복은 안 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이든 누구든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서 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다. 거기에 무슨 성력이 있을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이 주장은 사실은 좀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는 장모 재판과 관련해서도 윤석열이 한 적이 있습니다. 장모가 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가 지금 보석으로 나왔는데 법정 구속이 됐을 때 그때 윤석열이 그것은 장모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법의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법의 문제, 법치, 법에 의한 실행이 이루어지는데 내 가족도 예외일 수 없다. 나도 예외일 수 없다. 이게 윤석열이 생각하는 법치입니다. 법치의 핵심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 순간 법은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문재인 좌파 정권이 4년 반 동안 했던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에게 있어서 이 법치는 윤석열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두 번째 리더십의 특징. 첫 번째는 철학이 있는 리더십. 두 번째는 법치를 생명처럼 생각하는 리더십.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윤석열이 강조한 것이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취임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사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가 바로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이다.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다.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 밑에도 또 나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법 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 헌법 체계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법 집행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대학 시절에 읽었던 밀턴 프리드먼의 이 자유시장 철학의 연장선에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자유진영이 100년간의 이념전쟁 끝에 사회주의를 무너뜨리고 완성을 거둔 그 힘이 바로 공정과 경쟁에 있다는 겁니다. 공정한 경쟁. 그것이 시장경제입니다. 이걸 지키는 것은 곧 체제를 수호하는 것과 똑같다고 윤석열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슬로건으로 내세운 공정이라고 하는 것, 2030 세대가 가장 열광하는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최근에 이런 트렌드, 추세, 특히 좌파들의 내로남불에 질려버린 2030이 다시 공정의 가치에 주목하는 그 현재적 트렌드 때문이 아니고 윤석열이 청년 시절부터 견지해온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철학적 신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검찰총장 취임사에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범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조돼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이 리더십의 세 번째 특징, 이것이 공정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에게 문재인 좌파 정권이 보여준 수많은 내로남불, 이중잣대야말로 척결해야 할 거악인 거죠. 이러한 철학적 신념이 조국과의 전쟁, 추미애와의 전쟁, 결국은 문재인 좌파 주사파 세력과의 전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 출마로까지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이 출마 선언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정권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고 합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이게 문재인이가 집권 초기에 문재인 발 개헌을 추진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 가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뼛속까지 자유주의 우파인 윤석열의 입장에서 볼 때 문재인의 가장 잘못된 점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 점을 대통령 출마 선언문에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자,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 이게 윤석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철학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거거든요. 그 민주주의가 자유를 지켜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좌파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그 자유를 빼내려고 한다는 것은 정부의 권력 한계를 무너뜨린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바로 독재요 전제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자유를 빼내려고 하는 문재인 좌파 세력과 타협할 수 없는 이 자유민주주의, 이 철학을 신념으로 갖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자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석열은 국민 우선주의자다. 국민 우선주의자다. 그 2013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국민한테 알릴 때 그 청문회에서의 그 정가윤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윤석열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 충성합니다. 이랬습니다. 이제 조직이 국민으로 이제 진화된 겁니다. 국민에 충성하는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민 우선주의자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이게 그 후보 수락 연설문입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만 충성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되었습니다. 국민께서 저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런 국민제일주의로 거듭난 겁니다. 우리가 뭐 국민과 함께, 뭐 국민 속으로 민생제일주의 뭐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자신의 정치적 존재 근거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그런 정치인은 별로 없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은 후보 수락 연설에서 좌파들이 자신을 탈탈 털어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해왔으나 국민들이 지켜주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 충성하는 신념으로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리더십의 다섯 번째는 국민 우선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윤석열 리더십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것은, 윤석열은 박근혜 이후 10년 만에 나타난 대중 정치인이다. 저는 그동안 박근혜 후보를 2010년, 2011년, 2012년 보여줬던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서는 최강의 후보였다, 이렇게 평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7년 이후 여러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하게 50% 이상의 과반 득표를 할 수 있었다. 박근혜 후보가 대중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해왔는데요. 그 박근혜 이후 10년 만에 박근혜라는 대중 정치인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중 정치인을 우리가 한 번 더 갖게 됐다. 그게 윤석열이다. 이 대중 정치인은 대중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중 정치인이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빛나는 곳은 대중 속에서입니다. 뭐 회의할 때, 연설할 때가 아니고 대중과 함께 할 때 가장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과 함께 할 때 가장 자연스러워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박근혜 후보 때의 그 모습, 대중과 함께 하던 박근혜 후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뭐 회의하는 장면, 누구랑 밥 먹는 장면, 뭐 TV 토론에서 뭐 상대방과 설전을 벌이는 장면, 이런 거 말고 윤석열이 가장 이 빛날 때가 언제일까? 대중 속에 있을 때다. 여러 가지 요소의 복합적 작용으로 대중과 함께하고 대중 속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존재다. 그래서 박근혜 이후 10년 만에 우리가 다시 대중 정치인을 갖게 됐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그 출발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 점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섰습니다. 고 대통령 후보 연설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합시다예요. 또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되풀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는 겁니다. 안철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 끊임없이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의 그 동물적 감각이 작동된 결과다. 대중이 자신을 이렇게 지지하고 함께하는 것은 이 대중이, 이 국민이 정권 교체를 원하고 정권 교체의 수단으로 윤석열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윤석열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중 속으로 가고 대중에게 정권 교체라고 하는 시대적 화두를, 시대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대통령 선거건
시대 정신을 담지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022년 3월 9일의 시대 정신이 뭘까요? 저는 아까 대청소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청소의 전제는 정권 교체입니다. 이재명이가 다시 정권 잡아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무슨 놈의 청소를 합니까? 더 어지럽혀 놓겠지. 대청소가 대한민국 2022년 3월 9일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면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전제는 정권 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절대 다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정권 교체하고 대청소하자. 정권 교체하고 새 출발하자. 이게 시대 정신으로 돼 있어요.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 시대 정신에 부응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끊임없이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다른 어떤 후보와 달리 대중 정치인으로서 대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대중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존재가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을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윤석열은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다. 둘째, 윤석열은 법치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갖고 있다. 셋째, 윤석열은 공정경쟁에 의한 시장경제주의자다. 넷째, 윤석열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독재로 전락한다고 생각하는 진짜 자유민주주의자다. 다섯째, 윤석열은 국민 우선주의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은 박근혜 이후 10년 만에 우리 자유우파가 갖게 된 대중 정치인이다. 정권교체를 통해서 대청소를 해야 한다는 시대 정신을 담지하고 있는 대중 정치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이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이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시대 정신을 담지하고 있는 이 윤석열이 대선에서 이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는 윤석열의 대선 승리를 확신하고 윤석열이 이러한 철학과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압도적 승리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특강을 해드렸습니다. 잠정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요.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면 이 동영상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아직도 윤석열이 누군지, 윤석열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윤석열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고 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윤석열 후보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본인이 어떤 시대정신 속에 있는지를 본인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논리화시켜서 설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정리한 6가지의 강론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활발하게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댓글로 달지 마시고 커뮤니티에 의견을 좀 주시면 제가 금요일 별밤을 통해서 또는 다음 주 현문의답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의 반론에
대답하고 또 필요하면 심화 토론도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들려고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인데 한 번의 강의로 정리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정적으로 한번 문제 제기해 보는 겁니다. 라고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제안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토론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또 반론적 토론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